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6월 21일 유튜브와 치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졸려 보인다고 해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사실 좀 피곤합니다. 아니 원래 주말은 좀 늦게까지 자는 편인데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인데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평소 주말 기상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 것 같네요. 일찍 일어나서 좀 일 좀 보고 그 다음에 영화 퀴어를 보고 점심을 먹고 가족끼리 영화 엘리오를 보고 그 다음에 와이프 뭐 쇼핑할 거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쇼핑몰에서 쇼핑몰에 있다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피곤한 상태입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28년 후 보고 나면은 왜 다들 알파가 알파인지 깨닫는다고 하던데요. 지금 다들 야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 저도 그 영화 퀴어를 보기 전까지는 알파의 야추가 진짜 좀 약간 과장 못해가지고 이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영화 퀴어도 그 성기 노출이 다 되거든요. 영화 퀴어에 갑자기 야 파이팅이 넘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채팅방 통제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리가 3개지요. 그렇습니다. 28년 후 이야기는 지금 신나신 건 알겠는데 28년 후 이야기는 이따 뒤에 좀 하시도록 하시죠. 알파가 나온다는 자체는 스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뭐 예고편이나 보도자료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의 야추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영화 감상에 있어서 얼마나 큰 지장을 줄지 그렇게 크게 막 지장을 주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뭔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까진 괜찮은데 싶을 때 딱 제지를 해야 그 이상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28년 후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리뷰할 때 신나게 좀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퀴어는 아직 안 봤는데 망했네. 근데 퀴어 지난번에 말씀하신 뉘앙스로 보자면은 영영 안 보실 것 같은데 그 푸른별님이 약간 그 남자들 간의 그런 스킨십이 나오고 이런 거 좀 불편해 하신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퀴어는 영화 내내 그 얘기입니다. 영화 시작부터 다니엘 크레이그가 남미세가 돼가지고 오늘 하룻밤 같이 보낼 남자 없나 계속 찾아다니는 이야기로 그냥 계속 초반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푸른별님은 보신다면은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다. 다니엘 크레이그 형님 그리고 좋아하는 감독 작품이라 그래도 보려고요. 제가 자세한 리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Call Me By Your Name, 서스페리아 그리고 본즈 애놀, 챌린저스 요런 거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작품의 결은 완전히 다르지만 난해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결을 따지자면은 서스페리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서스페리아랑 장르도 완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 다르지만 서스페리아도 중간중간에 저건 대체 무슨 의도로 넣은 장면이지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른 분의 해설을 듣기 전까지는 저 장면은 대체 뭐지 이게 되게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거를 이 퀴어에서는 거의 후반부에 몰빵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중반부까지는 그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이런 그 퀴어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답게 화면도 너무 예쁘고 그 미장센도 예쁘고 나오는 인물들도 되게 매력적이고 소품도 깔끔하게 잘 쓰고 음악도 되게 좋고 야 잘 만들었네 하고 보다가 이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저게 뭔 소리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넣은 거지? 라는 그 혼란에 막 빠져 있다가 영화의 가장 그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이제 느낌은 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난해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약간 아방가르드 하다고 해야 되나? 좀 초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최근작인 뭐 본즈 애놀, 챌린저스,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런 거 생각하고 가셨다가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하고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스포 없는 선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저도 생각 정리를 좀 해서 다음 주 방송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퀴어를 조조로 봤거든요. 조조로 볼 정도면은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리해서 저녁 때 방송 때 바로 다룰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감상하는 실시간으로 야 이거 오늘 못 다룬다. 야 이거 오늘 못 다룬다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작 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비교적 쉽게 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원작 소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원작 소설을 쓴 그 작가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난 이해했는데 구독자 너네가 과연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이해 못했다니까요. 이해 못했다고요. 약간은 좀 그 마음에 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인인데 그 제 방송을 애청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최근에도 야 나 아노라 보고 난 다음에 너가 아노라 리뷰해준 거 보면서 되게 공감도 하고 도움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지인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감독의 신작이 개봉했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처럼 이제 동성애 코드를 다룬다고 하니까 이제 그 감성을 생각하고 잔뜩 기대에 차가지고 개봉 첫날 딱 그 기대감을 갖고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야 이거 너가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막 해석식이나 할 게 있나? 그냥 느낀 점 얘기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보러 갔다가 야 이건 나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나도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용가님이 말씀해주신 저 표현이 정확합니다.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맞아요. 딱 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퀴어의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다니엘 크레이그 상대역으로 나오는 드류 스타키. 다니엘 크레이그의 상대역으로 드류 스타키 요 배우가 나오는데 첫 등장 장면부터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댄디의 의인화라고 해야 되나? 너무 깔끔한 미남 모델형으로 탁 나와서 패션도 정말 댄디하게 탁 떨어지는 핏으로 입고 그 헤어스타일을 포마드라고 하는 게 맞나? 깔끔하게 탁 그 빗어 넘긴 머리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네. 영화는 이해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이해하고 싶은 거라서 괜찮습니다. 또 명대사를 우리 푸른별님이 해주시네요. 초자님이 영화 봤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만 보신 분들이 말이 많더군요. 네, 그쵸. 근데 이건 있어요. 영화가 아예 막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졌으면은 이씨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끝났을 텐데 지금 저 푸른별님 말씀처럼 그래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예 막 엉망진창에 아씨 뭐야 싶었으면은 뭐 그냥 똥 밟았다 치고 그냥 오늘 하루 한 두 시간 정도 버렸다 치고 말겠죠. 근데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초반부터 퀴어 이야기를 너무 달렸네요. 근데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아마 높은 확률로 다음 주 리뷰 때 그대로 나올 겁니다. 동어 반복이 될 건데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주차 방송에 달린 댓글입니다. 코코아 마녀님께서 실시간 댓글 읽어주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여자분들 센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센스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본이 없는 오늘 애드립 폭발 주고받기에 더 재밌게 들었습니다. Bring Her Back은 복잡한 상징이나 소품의 의미, 해석 같은 걸 찾아야 하는 영화가 아니라서 재미있게 보고 나오면 뒷맛이 없다라고 느껴서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헨젤과 그레텔 서사를 가져왔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는 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덕분에 저도 신나게 떠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브링 헐백에서 헨젤과 그레텔의 이제 연결고리를 만든 거는 뭐 제 해석은 아니고 이 배드 테이스트 방송을 듣고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코코아 마녀님처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네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늘 애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계신 우리 초자연님이 장문에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영화 추락의 해부는 본지 오래돼서 세세한 내용은 가물가물한데요. 영화 속에서 산드라와 사미엘이 눈만 마주치면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결혼 초기 아이가 어릴 때 남편과 다퉜던 기억들이 떠올라 보는 내내 괴로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각본도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28년 후 개봉을 앞두고 28일 후도 궁금해져서 엊그제 봤는데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기존의 좀비 영화 공식을 살짝 비껴가면서도 좀비에게 쫓기는 긴장감은 놓치지 않는 영화였어요. 이번 주엔 볼 영화가 많아서 28년 후는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보시고 오셨나 잘 모르겠네요. 퀴어는 보셨다고 하셨고, 영화 보기 말고 이번 주는 다른 일도 많아서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싸움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들 비슷한가 봐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애가 태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초저현님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많이 싸우셨나 봅니다. 초저현님이 28년 후도 보고 오늘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지금은 가족분들 다 사랑하시죠? 네, 저도 지금 사이가 좋습니다. 다 그 과정을 거쳐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이가 좋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28년 후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28일 후를 감상을 했는데 솔직히 28년 후를 딱 보고 나서 느꼈던 점은 이 28일 후를 안 봤어도 큰 상관은 없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 후에 연결고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28일 후라는 그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영화 한 편 봤다라는 그 의미로도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두 작품에 대한 리뷰는 방송 마지막 순서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릴로드님이 톡투미도 어서 보시고 공통점과 차이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즐겨보시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릴로드님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봐달라고 저한테 지속적으로 말씀 중이신 게 롱레그스인데요. 거기에 이제 톡투미도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톡투미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손길이 가진 않는데, 롱레그스는 우리 릴로드님이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상태가 돼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8년 후 후기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계신 은하는 크림빵님께서 쇼츠나 축약본으로 이전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전 작들의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다만 이후 시리즈를 염두하고 제작된 느낌이라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냥저냥 성장물로 적당했던 것 같아요. 일부는 저 꼬맹이 놈이 왜 저 짓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립된 생활로 자라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요거는 스포일러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자체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 때문에 후속작이 있구나 싶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영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시리즈로 기획된지 모르고 봤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게 새로운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작품이었죠. 28년 후가. 그리고 은하는 크림빵님이 느끼신 바가 맞고요. 이야기의 구조는 전형적인 성장물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로 기획된 줄 모르고 보셨으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뭐야, 이 영화 안 끝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당황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도 감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별님이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28년 후 후속작을 더 마블스 감독인 니아 다코스타가 맡았다는 겁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28년 후에 다음 작품의 부제가 뼈의 사원이고 거기에 대한 감독으로 더 마블스의 감독이었던 분이 캐스팅이 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28년 후가 공개된 이후에 호불호가 많이 나뉘고 있는데, 먼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호인 편입니다. 근데 아예 막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작품의 감독도 더 마블스 감독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짜게 식으신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댓글은 28일 후 후기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8일 후에요. 8년 후가 아니고. 푸른별님이 영국이 전 세계로부터 봉쇄되어 격리되고 퇴보한 문명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거 완전 브렉시트 아니냐? 28년 후는 뻔한 좀비물이 아니라서 좋았고 적당한 긴장감과 감각적인 씬들이 마음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후기를 남겨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소통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로 동기화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똑같은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락의 해부 리뷰 영상에 푸른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뭐가 미안한데?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 집에 갈래. 그냥 남자가 넘어가주면 안 돼? 뭘 그만하냐고. 뭘 잘못했는데. 왜 대답을 못해? 친구들 만나지 마. 나 원래 이래.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핸드폰 줘봐. 지금 잠이 와? 무슨 날인지 몰라? 아, 됐어. 말하기 싫어. 화 안 났어. 변했어. 머리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추락의 해부에 나오는 그 부부싸움 장면을 보고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댓글 고맙습니다. 네, 저도 PTSD 오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저런 식의 말싸움은 뭐 연애할 때나 뭐 저렇게 싸우는 거지. 저 지금 결혼하고 지금 결혼 9년 차인데 저렇게 싸워본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옛날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댓글입니다. 아마데우스 후기글에 푸른별님이 이 영화가 명작인 이유는 집 근처에서 상영 안 하거나 상영 시간 애매하면은 자꾸 바쁘다고 핑계대는 나이트 시네마님마저 보고 옴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근데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가 개봉하면은 보통 상영관을 많이 배정을 못 받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은 대체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야 라는 그 상영 시간 배정이 되던데, 저도 아마데우스는 회사 쉬는 날 봤습니다. 제 생활권에서는 상영 시간이 오후 1시 20분으로 딱 고정이 돼 있던데, 아니, 직장인이 그걸 어떻게 봐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극장 상영 중인 명작 영화들을 놓칠 때가 많기는 한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데우스는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근황 토크를 3가지 꼭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괴수 8호, 이현세 화백의 인터뷰,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 요 3가지 꼭지로 근황 토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셨던 괴수 8호를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거는 다 봤고요. 이 원작 만화책은 뒤로 갈수록 이상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분량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기본적인 이 서사 구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뭐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왕도를 따라갑니다. 최약체에 나이도 많아서 번번이 괴수를 토벌하는 그 방위대 시험에서 떨어지던 주인공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최강의 힘을 얻게 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방위대에 들어가게 되면 면서 또 거기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 사건에 휘말리는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어디선가 많이 본 그런 설정이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맛인데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막 다음아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이런 뻔한 스토리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은 뭐 액션 연출도 좋고 또 캐릭터들도 다 개성있고 매력있고 뭐 그랬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작은 뭐 만화책이 뒤로 갈수록 뭐 산으로 간다 이런 지인의 후기가 있던데, 그래도 다음 시즌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K-POP 데몬 헌터스가 인기 폭발 중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이거 오늘 보신 분들 많으시던데 노래가 의외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한국적인 소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연출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재밌게 봤다. 뭐 이런 호평들이 선발 때 제 지인들도 다들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현세 화백 인터뷰를 본 이야기인데요. 이 라이프 플러스 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좀 즐겨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현세 화백이 게스트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 인터뷰에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이현세 화백이 인생의 큰 실패나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넘어섰는가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현세 화백이 미대 진학을 꿈꿨을 때의 일이었고요.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당연히 본인은 미대에 갈 거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이 청천벽력 같이 색약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아시다시피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색약이라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한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색약이 있는 분들은 미대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대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은 아마 나는 이제 앞으로 미술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좌절을 하거나 뭐 다른 길을 찾았을 것 같은데, 이현세 화백은 색을 못 보면은 그냥 흑백 만화를 그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아주 간단하게
틀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런 현실적인 벽이 생기면은 좀 주저앉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면 옆으로 돌아가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아마게돈이 실패했을 때의 일인데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투자자들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제작사에서 어떤 뭐 간섭이 있었고 뭐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애초에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뭐 그때 주변에서 꼬드겨 가지고 오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변명 아닌 변명도 할 법도 한데 그 어떤 변명도 없이 깔끔하게 자신을 믿고 거액을 투자해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현세가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을 동료 애니메이터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굳이 이현세 화백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회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만 돼도 자신의 실수나 뭐 어떤 판단 착오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정말 많죠. 심지어는 그 잘못을 덮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 뭐 곤모술수 이런 것들을 쓰는 모습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자신의 실패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어떤 변명도 없이 그냥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이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를 먼저 헤아렸다는 점도 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품격 있고 단단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현세 화백의 인터뷰를 보면서 바로 그런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준 것 같아서 보는 내내 감탄하면서 인터뷰를 봤고요. 뭐 앞으로도 어쩌면은 지금 저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나 실패를 마주하게 되겠죠. 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야기 나눴었던 이런 이현세 화백의 태도를 한 번쯤 떠올려 본다면은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근황 토크의 꼭지인 이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들었는데 사내교육 강사가 내향성의 힘이라는 이 테드 강연을 틀어주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외향적인 성격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학창시절을 돌이켜 봐도 늘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는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죠. 반면에 조용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내향적인 아이들은 소극적이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거나 어른들이 야, 좀 더 활발해져야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되고,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어울려야 인정받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죠. 마치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외향성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테드 강연은 바로 이 지점을 짚어내면서 내향성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성격 유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좀 잊고 사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내향적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에 주목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점인데, 이 강연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사색하고 여기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수많은 예술가나 과학자, 작가들 중에서는 내향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많았죠. 그분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왜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만 하니? 사람들과 좀 어울려. 이렇게 강요를 했다면은 과연 그분들의 창의성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했는데, 물론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즐거운 일이지만 이 한 번의 방송을 준비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대본을 쓰고 다듬고 뭐 그런 모든 과정들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런 시간이 없었던
없더라면은 이 방송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이 강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들의 활기와 에너지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들의 깊이와 통찰력도 함께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발휘할 때 더 균형 있고 풍요로워진다라는 이야기겠죠. 세상의 모든 내향적인 분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만의 강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근황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향적인 것이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파인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도 좀 그렇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죠. 내향인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관심이 없어서 혼자가 편한 사람입니다. 골라님도 내향인이라고 하시네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은 약간 반반이긴 해요. 어떨 때는 외향적인 성향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향적인 성향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비중을 보자면은 내향적인 게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외향인에 가깝죠라는 이야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모임하고 막 사회 진행하고 이런 모습만 보셔서 이제 외향인에 가깝다라고 느끼시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내향적인 모먼트가 더 많은 것 같고, MBTI 검사를 해봐도 E 성향과 I 성향이 진짜 반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I, 어떨 때는 E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막 49대 51로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골라님이 나시님은 혼영을 선호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영화는 혼자 봤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연애를 할 때도 영화는 대부분은 다 혼자 봤던 것 같아요. 혼자 보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보고 나서 생각을 곱씹어볼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영화가 되게 재미없어 버리면은 왠지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야. 괜히 나 때문에 오늘 이 2시간을 버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혼자 보면은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아이 뭐 재미없네 이러고 말면 되는데, 누군가랑 같이 갔을 때 그 영화가 재미없어져 버리면은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화냐에 따라서 다른데, 코미디물이나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은 혼자 사람 많은 상영관에 가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조용한 상영관에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되게 예민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 예민함이 정말 많이 둔해졌어요. 결혼하면서 한번 둔해졌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한번 둔해져서 지금의 성격이 된 건데, 이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예민 보스였거든요.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극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빌런이라고 하죠.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제가 뭐 가서 좀 뭐라고 하고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무뎌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상에 방해가 돼서 극장에 가는 게 꺼려진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발 올리고 보는 사람, 폰 키고 보는 사람, 비닐 부시럭거리는 사람, 그쵸, 다 경험해봤죠. 그나마 발 올리는 사람도 앞좌석에 사람 없는데 올리면은 양반이야. 물론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나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양반인데, 앞좌석에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 그거 말해야겠다. 그 28년 후 보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겁나 떠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다리를 떠는데, 이게 소리가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 다리를 떠는 그 진동이 전 처음에 뭐야 4DX가 아니야? 싶을 정도로. 게다가 이 사람이 불안할 때 다리를 떠는데, 그 좀비 영화다 보니까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유독 다리를 심하게 떨어가지고 막 쫓기고 있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제 의자가 계속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네, 일반관 표값에 4DX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관람 경험을 가졌네요. 그런 빌런도 있습니다. 맞아. 요새 스마트워치 빌런들 많았죠. 그거 다음 방송부터 캠페인을 좀 해야 될까봐. 방송 시작할 때 스마트워치 이렇게 하세요라고 캠페인이라도 좀 해야 될까봐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특히 요새 다 반팔 입으니까 겨울에는 소매로 좀 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골라님이, 전 얼마 전에 영화 보고 있는데 제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뭐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뒷자리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제 자리 쪽으로 발을 넣어서 깜짝 놀랐어요. 엉덩이를 거의 이까지 밀어 넣어가지고 발을 쭉 뻗으셨나 보다. 그죠? 야, 이 대단하시네. 아니 그렇게 볼 거면은 차라리 저기 리클라이너 관에 가시지 왜 그렇게 보셨대? 골라님이 곤란하셨겠네요. 골라님은 앞으로 누군가가 발을 그렇게 올리면은 간지럽히세요. 이렇게 뒤에 발이 이렇게
양쪽에서 온다 이렇게 다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지럽히세요. 간지럽히시면은 될 것 같고.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스마트워치 본인들은 불빛 나오는 거 모르더라고요. 개빡칩니다. 라고. 맞아요. 본인은 몰라요. 방해금지 모드 워치에서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애플워치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갤럭시 워치는 영화관 모드가 있거든요. 영화관 모드 하시면은 다 적용이 됩니다. 워치 불빛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핸드폰 화면 밝기는 항상 줄이는데 다음에는 워치 불빛도 신경을 써야겠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악의를 가진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핸드폰 불빛은 명확히 의도가 있죠. 그거는 모를 수가 없죠. 불빛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보다 그냥 나는 이 폰을 만져야겠어라는 그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데, 워치는 진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방송 때부터 방송 시작할 때 약간 캠페인처럼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쇼폼에 익숙해져서 영화 조금만 지루한 장면이 나오면은 바로 핸드폰 켜고 쇼츠나 인스타 보더라고요. 저도 저거 정확히 느낀 게 리볼버 볼 때였는데 앞에 커플이 단체로 틱톡을 보고 있더라고요. 영어 상영 중에. 근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이 무뎌졌기 때문에 뭐 그냥 또 저런 빌런이 있나 보다, 오늘도 썰 풀 거 하나 생겼네, 요 정도 생각으로 그냥 영화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보시던 저희 청취자 분이신 임가님이 약간 열혈 남하셔가지고 저기요 하면서 딱 했는데 외국 분이신 거예요. 동남아 쪽에 계신 외국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까지 했다가 뾰뾰뾰뾰 하고 다시 돌아와서 봤던. 근데 이게 액션이라도 취하니까 좀 조심은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영화관 빌런 이야기 할 때 가장 활발해지는 것 같아. 예전에 제가 방송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기 전에 예전에 할 때 가장 흥했던 방송이 극장 빌런 월드컵이었거든요. 그거 할 때 케이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말을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열변을 토하셨던 그런 방송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개봉 영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입니다. 탑건 매버릭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화적인 체험을 선사했었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이번에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인 F1의 세계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최고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은퇴해야 했던 전설의 드라이버 브래드 피트가 그의 오랜 친구인 팀 소유주 하베르 바르뎀의 제안으로 복귀를 했는데, 팀의 신의 천재 드라이버인 댐슨 이드리스와의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런 류의 영화의 전형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은 뭐 갈등 극복하고 어떤 성과를 이뤄낸다, 뭐 이렇게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해집니다. 실제 F1 그랑프리가 열리는 서킷에서 촬영을 했고 실제 F1 드라이버들까지 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화 음악은 한스 짐머 감독이 맡았고요. 그리고 IMAX 포맷으로 촬영을 해서 IMAX 상영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도 오랜만에 IMAX관 예매를 지금 해놨습니다. 추후에는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 TV에서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시면은 아이폰 진동으로 햅틱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F1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보시다가 F5 누르면은 새로 고침 되거든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영화 소개는 엄청난 굉음을 내는 F1 레이싱을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공교롭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에 대한 영화입니다. 김수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노이즈라는 작품인데 공포 스릴러 영화이고요. 이선빈 배우가 연기하는 주영이 층간소음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에서 실종된 동생을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주인공인 주영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설정이라고 해서 색다른 서스펜스를 연출한다라고 하네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공포, 혹은 이 소리와 침묵을 오가면서 만들어내는 이 긴장감 같은 것들을 곡성과 곤지암의 음향 감독이 맡았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작들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4K 리마스터링 재개봉도 많은데, 먼저 전쟁 영화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재개봉을 합니다. 제70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등 5관왕을 차지를 했고요. 한 참전 용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때와 다른 건 냄새뿐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적인 오마하 해변 상륙
장면으로 유명하죠.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서 메가박스에서 단독 재개봉하니까요. 극장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인데요.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로 읽으려고 하는데 주의하겠습니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네, 지금의 지브리 스튜디오를 잊게 한 작품 중에 하나죠. 무려 25년 만에 극장 재개봉이고 화질과 음량뿐만 아니라 당시 세로 출력 방식이었던 자막을 가로로 바꾸면서 자막 작업도 싹 다 다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품을 보신 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초기작인 그을린 사랑이 또 재개봉을 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시작된 여정이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로 이어지는 정말 밀도 높은 드라마이고요. 마지막 반전이 진짜 충격적인데 제가 리뷰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별님이 그을린 사랑 상영관 찾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볼 엄두가 안 나는 작품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디 호러의 거장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네이키드 런치가 무려 34년 만에 국내 최초 극장 개봉을 합니다. 비트 세대를 대표하는 윌리엄 버로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로보캅으로 유명한 피터 웰러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내 극장 개봉한 퀴어도 이 윌리엄 버로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살충제에 중독된 주인공이 말하는 벌레와 곤충 타자기를 만나는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이한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하고요. 이거 퀴어인데? 퀴어인데 이거 완전. 네, 어쨌든 영화의 새로운 미학적인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첫 개봉 기회에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영화가 가장 끌리시나요? 저는 F1 더 무비를 이미 IMAX로 예매를 해놨고 나머지 작품들은 시간 맞으면 보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가 되겠네요. 청취자분들의 각자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극장에서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뉴스입니다. 우리의 소간지, 대지섭, 갓지섭, 소지섭 배우가 이번에는 평범한 아빠 역할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보통의 평범한 아빠는 아니고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8부작 드라마 김부장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극 중에서 소지섭 배우는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진 딸 민지를 찾기 위해서 과거 특수요원이었던 정체를 드러내는 김부장 역할을 맡았는데요.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아버지의 절절한 부성애와 숨겨왔던 액션 본능을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이큰 생각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작 웹툰은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딸 납치 사건이 원작에서는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에피소드까지는 괜찮은데 이 뒤로 갈수록 등장인물들의 이 파워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서 뒤에는 거의 초인 배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사화 할 때는 원작의 톤을 실사에 맞춰서 잘 각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 아저씨도 나오면 좋겠네요. 원작에서는 이 딸 납치 에피소드에서 성한수 나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의 차기작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가 6번째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흘렸습니다. 차기작은 기존 시리즈의 세계관은 공유하지만 새로운 이야기와 인물들로 채워지는 일종의 리부트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모두 새로운 배우는 아니다. 일부는 돌아온다라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조니 뎁의 잭 스페로 선장의 복귀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과거 법적 분쟁 이후 디즈니가 조니 뎁을 프랜차이즈에서 제외를 시켰고 조니 뎁 본인 역시 재판 과정에서 복귀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과연 새롭게 시작되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배우를 꼽으라면은 많은 분들이 이분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손석구 배우가 오랜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범죄도시 2부터 살인자 이응 난감의 나인 퍼즐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손석구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발산을 해야 될 시기 라면서 재충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공백기도
동안에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꿈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잠시 우리 곁을 떠나 있겠지만 작가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다시 돌아올 이 손석구 배우의 다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제작비가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대략 670만 관객에서 710만 관객 사이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해외 판매 같은 부가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손익분기점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그래도 요 근처겠죠. 과연 솔직히 이 예고편만 봤을 때는 살짝 불안하던데 원작 웹소설은 못 봤고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은 초반에 잠깐 봤거든요. 웹툰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실사화를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기는 끌 수 있겠지만 요즘 분위기에 이 670만 710만 모르겠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예고편이 너무 게임 같아서 오글거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게임 같다라는 그 설정이 이 원작 웹툰의 핵심 설정입니다. 정확히는 원작 이 웹소설의 핵심 설정이겠죠. 근데 이게 웹소설일 때나 웹툰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실사화를 시켜버리면은 차라리 애니메이션 화면 모르겠는데 이게 실사화를 시켜버리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더 파이널 레코닝이 흥행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긴 상영 시간과 글로벌 흥행 중인 디즈니의 릴로 앤 스티치 실사 영화 같은 경쟁작의 등장, 그리고 전작의 흥행이 다소 아쉬웠던 점들까지 맞물리면서 2006년에 개봉했었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3편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물론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흥행 저조할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이 많이 꼬이시네요 라고 하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당신도 나중에 여자친구든 와이프든 같이 쇼핑 한번 다녀와봐. 안 피곤할 수가 있나 한번 다녀와 보세요.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원래 자주 꼬입니다 라고.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로 인상 깊은 인상을 다시 할게요. 또 말 꼬였잖아. 마지막 소식입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셀링송 감독의 신작 머터리얼리스트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평범한 삼각관계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자기 가치와 현대적인 사랑에 대한 진지한 드라마로 탈바꿈시킨 작품이라면서 무려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전작인 패스트 라이브즈에서도 삼각관계를 다루더니 이번에도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죠. 사랑과 돈 그리고 결혼을 둘러싼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 현실 등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영화라고 하니까요. 셀린송 감독이 또 어떤 섬세한 이야기를 만들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패스트 라이브즈 같은 경우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 영화. 그래서 이번 작품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머터리얼 리스트라고 했는데 르로드님께서 머터리 리스트라고 머털로서 아닙니다. 머터리얼 리스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영화계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순서는 아마데우스 28일 후 28년 후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요. 아마데우스는 1983년작인데 스포일러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편하게 그냥 제 감상 다 이야기할 거고 28일 후도 2002년작인데 스포일러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28년 후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는 아예 모르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리뷰하다가 지금부터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인은 드리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영화사에 길이 남을 걸작 1984년작 아마데우스를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요즘 재개봉 열풍 덕분에 이런 명작을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영화 지각생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요. 초자연님이 저도 예전에 옛날 영화들을 뭐하러 재개봉하나 했는데 영화관 가서 보면은 느낌이 또 달라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영화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무려 8개 부문을 휩쓴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이런 수상 내역까지 안 가더라도 주변에서 워낙 많이 회자되는 그런 명작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전기 영화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영화가 아니구나. 이 천재 모차르트 바로 옆에서 열등감에 휩싸인 살리에리의 이야기이죠. 이 주인공이 살리에리라는 거는 수상 내역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8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는 모차르트 역할의 톰 헐스가 아니라 살리에리를 연기한 F. 머레이 에브리엄이었죠.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시점의 전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는 정신병원에 갇힌 늙은 살리에리가 자신의 죄를 고해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살리에리는 비엔나 왕실의 존경받는 궁정음악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음악에 헌신을 했고, 신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음악을 작곡할 재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하지만 신은 이 살리에리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살리에리의 눈앞에 모차르트라는 존재를 데려다 놓습니다.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악보를 처음 건네받고 그 안에 담긴 음악을 눈으로 훑으면서 느끼는 그 경악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죠. 단 하나의 수정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악보였잖아요. 평범한 인간의 노력이 닿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살리에리는 그 악보를 보자마자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살리에리의 눈에 비친 모차르트는 방탕하고 경박하고 시도 때도 없이 특유의 그 웃음소리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고, 입만 열면은 이상한 농담을 하는, 신이 선택해서 재능을 준 인물이라기에는 다소 경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살리에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죠. 대사로도 나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왜 저런 추악한 자에게는 천상의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셨나이까, 이런 대사가 나오죠. 푸른별님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모차르트를 질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재능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하는 그 재능에 만족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살리에리는 본인이 받은 재능과 본인이 원하는 재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엉오뎅님은 살리에리도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그도 너무 능력 있는 인물이었으나 상대가 모차르트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1980년대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3시간에 달하는 긴 상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데, 이번 4K 리마스터링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 18세기의 비엔나의 모습을 재현한 화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화려한 가발이나 의상, 화려하게 재현된 왕궁과 오페라 극장의 모습은 진짜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오페라가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장면의 이 웅장함이랑 디테일은 진짜 그 오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시대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의 활용도 좋았는데, 음악평론가 진회숙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모차르트는 평생 600곡 정도의 곡을 썼는데 그 많은 곡들 중에서 어떻게 장면에 어울리는 곡을 그렇게 잘 골라냈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평가를 했었죠.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인물의 감정이나 이 서사의 흐름에 맞게 정말 잘 썼더라고요. 여담인데 실제로 이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클래식 앨범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65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영화 속의 이 살리에리의 모습은 적인 재미를 위해서 창조된 허구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살리에리는 영화에서처럼 컴플렉스에 찌든 인물이 아니었죠. 오히려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이 존경받는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와는 선의의 경쟁 관계였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전설적인 음악가들을 무료로 가르쳤던 대인배였고, 심지어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모차르트의 아들까지 제자로 받아서 가르쳤을 정도였다라고 하네요.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던 베토벤조차도 이 스승인 살리에리를
살리에리를 깊이 존경하면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게 했다라는 그 소문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분은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영화 속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살리에리가 정신적으로 모차르트를 압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일종의 정신적 독살이라는 이 극적인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차르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유작인 레퀴엠을 받아 적어준 살리에리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눈을 감죠. 본인의 기도를 저버린 신을 향한 복수를 꿈꿨던 살리에리의 계획이 얼마나 공허하고 자기 파괴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설정으로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라는 천재의 삶을 빌려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 살리에리를 조명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나의 노력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죽도록 간절하고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그냥 슥슥 하는 것 같은데도 왜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천재를 이기려고 했던 범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한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현 시점에 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화려한 영상과 귀를 황홀하게 만드는 음악도 훌륭한 작품이고요. 혹시 아직까지 아마데우스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리마스터링 재개봉 기회에 극장에서 그 압도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8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뛰는 좀비의 시초격인 작품이죠. 애플 TV를 통해서 소장 구매를 해뒀었던 데니 보일 감독의 2002년 작품 28위로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좀비물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는 설정이긴 한데 빠르게 움직이는 좀비 설정이나 제일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이 이야기 구조를 그 당시에 아주 잘 쓴 작품이죠. 어떤 분들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보기 불편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칠게 처리된 것 같은 이 영상의 질감 덕분에 영화가 가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극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염자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좀비로 설정하지 않고 분노 바이러스 감염자로 설정했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좀비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비가 아니죠.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인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좀비라고 하겠습니다. 피나 침 같은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감염된 사람을 극도의 공격성과 통제 불가능한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감염자들은 무슨 초인적인 힘을 가졌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좀비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제 신체 부위가 완전히 훼손되더라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저 분노라는 감정에 완전히 먹혀버린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평범한 인간들처럼 총에 맞으면 죽고 굶으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감독은 왜 굳이 이런 분노 바이러스라는 설정을 만들어냈을까요? 영화의 가장 첫 장면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한 연구소에 침입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곳에 있는 침팬지들은 수많은 스크린을 통해서 폭력적인 장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폭력과 분노가 어떻게 학습되고 또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한번 보면은 어떤 일 하나에 좌표가 찍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분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모습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노는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확산되고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채 오로지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분노 바이러스라는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2002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감독이 알고 만들었을 리는 없고 거의 뭐 예언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쿠조쿠조님이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기존의 좀비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공식들을 비트는 장면들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는 동료가 감염이 됐을 때 흔히 등장하는 갈등이나 고뇌의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죽여야 돼. 지금 쟤는 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쌤과 막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안 돼. 그래도 뭐 내 손으로 그럴 수 없어. 막 이러고 막 그런 갈등 장면이 흔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주인공 일행들은 망설임도 없이 감염된 동료를 그냥 바로 제거를 해버리죠. 그리고 주인공 일행 중에 셀레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20초 안에 죽여야 된다라는 자신만의 생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간의 냉혹한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고, 덕분에 영화의 전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달리는 좀비를 유행시킨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2000년대 이후 좀비 장르의 부활을 이끈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전통적인 좀비와는 달리 이 영화의 감염자들은 매우 빠르게 뛰어다니는데, 이 설정이 이후에 뭐 새벽의 저주나 월드워 Z 같은 영화들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영화 외적인 좀 딴 얘기인데, 좀비들이 왜 느린 설정인지 아세요? 저 그냥 이거를 뭐 어디 전문적인 그런 데서 본 게 아니라 좀비란 대체 뭘까라는 생각에 어렸을 때 그냥 여기저기 그냥 웹사이트에서 그냥 주워서 읽은 거라서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부두교에서 부두교 주술 중에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 뭐 실제로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사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깨어나게 만든대요. 근데 이 깨어난 사람은 그 가사 상태로 이제 며칠 동안 지냈기 때문에 뇌 손상이 와가지고 행동도 좀 느리고 약간 좀 어눌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두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좀비가 되면은 좀 행동이 느려지고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해온 게 지금의 좀비의 모습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디서 주워서 읽은 겁니다.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가사 상태로 만드는 걸 도와주면 가사 도움인가요? 그리고 가사 도우미, 은하는 크림빵님, 저 가사 도우미 딴 데서 좀 써먹어도 될까요? 너무 제 취향 저격이라서 다른 데서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기네. 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올 때, 보통의 영화라면은 긴장감이 드는 음악을 깔거나 효과음을 줄 텐데 오히려 28일호에서는 무음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긴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했던 연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두 가지 다른 질감의 화면을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영화 전반에 걸쳐서 다소 좀 거친 느낌의 낮은 화질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이 현장감을 주면서 공포감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생존자들이 군부대를 탈출한 이후의 장면들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화질로 보여줍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세상, 즉 헬을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 즉 헬로를 찾아 나서는 생존자들의 심리적인 변화와 상황의 전환을 이런 화질의 변화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생존자들이 천조각을 이어붙여서 거대한 헬로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흔드는 모습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헬이라는 알파벳에 O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의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결말이 더 있다는 거 아셨어요? 주인공인 짐이 죽는 결말이 몇 개 더 있는데 너무 절망적이라는 시사회 반응 때문에 지금의 희망적인 결말로 바뀌게 되었고, DVD에 다른 버전의 결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정리하자면은 28일호는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봐도 장르적인 재미나 메시지까지 훌륭한 수작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 이후 28주 후라는 후속작이 나왔지만 원작자들은 이 작품을 정식 속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원년 멤버들이 다시 뭉쳐서 새로운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28년 2가 개봉을 했으니까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라고 언급을 할게요. 네, 28일 후에 이어서 데니 보일 감독의 28년 후를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위치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8주 후의 후속작이 아니라 2002년에 개봉한 28일 후의 후속작입니다.
28일 후의 감독이었던 데니 보일 감독과 각본가인 알렉스 가랜드가 28주 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작품을 정식 속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28년 후는 두 분이 다시 손을 잡고 만드는 작품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28년이라는 세월을 딱 맞춰서 개봉했다면 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작인 28일 후를 꼭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노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이라는 이 세계관만 공유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흥미로운 시도를 했는데 블록버스터 영화 최초로 영화 전체를 아이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제작비는 7,500만 달러인데 아이폰으로만 촬영된 영화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기도 하고요. 전작인 28일호가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된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였잖아요. 이번에는 한 번에 최대 20대의 아이폰을 동원해서 다양한 앵글을 동시에 포착하고 고화질 영상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극장 상영에 충분한 수준의 화질을 확보했다라고 하네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밌게 감상을 했고요. 지금부터 영화 28년 후가 어떤 점이 아쉬웠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후에 마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작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28일 후에서는 점프스케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꽤 자주 사용하면서 장르적인 공포를 강화했더라고요. 그리고 감염자 설정도 좀 바뀌었는데 28일 후에서 정말 신선하다고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좀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분노라는 감정에만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게 감염자의 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슬로우 로우라는 기어다니는 느린 변종도 나오고 알파라는 변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신선했던 설정이 조금은 깨지는 느낌을 받아서 덕분에 공포 영화적의 장르적인 재미는 더 좋아졌지만 이 신선했던 차별점은 좀 희석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변종인 알파와 그 일당들의 디자인은 뭐 인간을 먹기 위해 달려온다라는 점이나 뭐 달리는 자세 같은 게 자연스럽게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만 자신의 동료가 죽는 걸 보고 알파가 분노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분노 이외에 다른 감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이 후속작에 대한 떡밥을 남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아이폰으로 촬영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이폰이 기존 영화 촬영용 카메라 대비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신선한 연출을 했을까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럴 거면은 그냥 일반 영화용 카메라로 찍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촬영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겠지만 관객 입장에서 보는 결과물만 보자면은 기존 촬영용 장비로 찍은 거 대비 어떤 신선함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도 일반 상업 영화와 견줄 만한 수준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기술의 발전을 증명한 셈이 되겠죠. 물론 이 촬영 현장 사진을 보면은 그냥 순정 아이폰만 딸랑 들고 찍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렌즈랑 온갖 장비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서 사용하긴 했더라고요. 쿠조쿠즈님이 피격신에서 아이폰 촬영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화살이 꼽히는 장면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앞으로 영화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뭐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28일 후에서도 배경음악을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여전히 배경음악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영화의 이 암울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후반부에 펼쳐지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서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언급하는데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락사는 약물 등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니 아일라는 존엄사가 아닌 안락사가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켈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일라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존엄사를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이 아마 관객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게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저런 선택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이 스파이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일라를 치료하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켈슨을 찾아온 건데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어차피 가망 없으니까 지금 존엄사 시키자 이런 소리인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뭐 암은 아니지만 치매 때문에 가족 어르신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기도 하고 저도 가끔 내가 나중에 치매나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차라리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미리 써놓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그 얘기 했다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등짝을 맞긴 했는데 아무튼 그 무엇보다 생존이 최우선되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이잖아요. 주인공 일행의 마을에서는 본토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 수색대도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영화 초반에 주인공 부자가 알파에게 쫓기면서 겨우겨우 마을 입구까지 왔을 때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마을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그 무엇보다 생존이 최우선시되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라면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염자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죽은 아일라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일라의 죽음과 또 다른 아일라의 탄생을 통해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설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태어난 아일라는 후속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켈슨이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켈슨을 그냥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시체들을 가지런히 정렬해서 불에 태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동이 알고 보니까 인간이나 감염자나 결국엔 다 같은 인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여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거는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후속작에서 스파이크는 이런저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에게 휩쓸리다가 결국은 켈슨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알파를 포함한 감염자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은 저는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영화 시작에 잠깐 나왔던 이 짐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 스파이크의 첫 본토 진출 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감염자의 몸에 짐이라고 새겨져 있는 걸로 간접적으로 한번 나오죠. 아마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미와 일당들은 어릴 때 TV에서 보던 텔레토비와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야마카시를 하듯이 화려한 액션들로 감염자들을 제압합니다. 이 옷 색깔은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그 텔레토비를 의도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옷 색깔이나 액션 스타일을 보면은 파워레인저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전까지 이 영화가 유지해왔던 이 진지하고 무거운 톤과 이 지미 일당이 등장한 이후의 영화의 톤이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애써 쌓아 올렸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깨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지미 일당의 등장이 다른 생존자 집단의 존재를 암시하는 장치라는 건 알겠는데 차라리 쿠키 영상 같은 것들로 따로 넣어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겨우 12살이 된 스파이크가 건장한 아버지와 본토에 갔을 때도 죽다 살았는데 병든 어머니랑 다시 나갈 생각을 한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나 잠들어 있는 스파이크에게 다가온 슬로우 로우를 갑자기 아일라가 능숙하게 처리하는 걸 보고 아일라한테 뭐가 있나? 나중에 떡밥으로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것과 같은 중간중간 설명되지 않거나 좀 허술한 부분이 자잘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영화적인 허용으로 넘어가졌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문제 삼기에는 영화를 꽤 재밌게 봤거든요. 이렇게 이번 작품은 새로운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만큼 여러 가지 떡밥을 남겨두고 끝이 납니다. 감염자가 출산한 아이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가? 출산하던 감염자와 아일라가 아주 잠깐이었지만 교감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걸 보면은 어쩌면 감염자와 소통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라는 떡밥이 깔린 거겠죠.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알파의 존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지미 일당은 스파이커의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영화 초반에 무슨 선동 멘트 같은 나레이션이 계속 깔리는데 그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올린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행군할 때 주로 틀었던 그런 시 같은 거고 그 장면이 나올 때 과거 막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이랑 지금 현재 시점이랑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28년 후는 확장된 세계관 속에서 장르적인 재미를 강화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작이 가졌던 독창성은 다소 희석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초중반부부터는 아포칼립스 모험물로서의 재미를 충분히 선사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묵직한 서사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호불호가 한번 갈릴 것 같고요. 저는 일부 개연성이나 특히 마지막 장면의 톤 변화처럼 아쉬운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종말의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스파이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르적인 재미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메시지를 모두 담아낸 볼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확장했고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면 불호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온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28일 후의 후속작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쉬워하신 게 아닐까. 왜냐면은 기대치가 28일 후로 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 28일 후와의 연결고리 없이 그냥 새로운 좀비 시리즈로 나왔다면은 지금만큼의 불호의 이야기를 듣는 작품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한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채팅이 올라온 적이 있었나 싶으면서 다들 좀 인상 깊게 보신 작품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활발하게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 봤던 퀴어 그리고 엘리오 F1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